당신이 오래된 집을 상속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지붕을 바꾸고 페인트를 다시 칠했지만 곧 천장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석고가 약간 갈라지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신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은 점점 더 심각해지죠. 당신은 전문가를 불러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집 토대의 응력 균열로 인해 벽과 천장이 구부러지고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당신이 집을 짓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누가 집을 지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당신의 집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미국의 역사는 300년이 넘었으며 요즘 들어 응력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소득 격차, 계속되는 경찰 폭력, 의료 서비스 문제 등의 균열 말입니다. 미국 사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와 왜 제도적 인종차별이 쉽게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카스트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스트는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의 우월성을 누리거나 자신이 속한 카스트에 따라 종속되는 사회적 계층 시스템입니다. 카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도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 사회 또한 카스트 제도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국이 처음부터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존재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회의 카스트 제도를 없애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인도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최하층인 달리트족은 불가촉 천민으로 분류되어 자국에서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버림받은 자들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오래전에 가장 낮은 카스트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한 집단의 사람들이 수백 년을 보냈다면 변화를 일으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백인 미국인들로 이루어진 지배적인 카스트가 시스템 내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싸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카스트와 계급의 개념은 종종 혼용됩니다. 계급은 결혼, 돈, 취업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사람이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신이 태어난 카스트를 탈출할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카스트주의는 인종차별과 다르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종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새롭게 생겨난 것이지만 카스트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카스트 제도는 인종적 우월성과 열등감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인종의 개념은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의 초기에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하는 방법으로 등장했습니다.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과 탐험가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인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학자 오드리와 브라이언 스메들리가 말했듯이 인종은 인종 이데올로기의 배제주의적 형태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영국과 북미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 매우 엄격한 카스트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임의적이고 비과학적인 개념입니다. 1795년 독일의 의학 교수인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에 의해 만들어진 백인이라는 단어를 고려해보면 이 개념이 얼마나 임의적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블루멘바흐는 두개골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두개골, 그가 가장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두개골은 러시아의 코카커스 산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유럽인에게 코카시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그 당시에도 의미가 없었지만 특히나 DNA 분석의 시대가 된 지금은 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에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인간의 근원이 아프리카의 소수 부족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들이 지구 전체로 퍼진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인종은 키, 머리 색깔 또는 눈 색깔과 같은 임의의 특성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결국 피부색이 카스트 라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인은 백인이 되었고, 아프리카인은 흑인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홍인, 황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식별되었습니다. 순전히 피부색과 인종에 따라 사람의 카스트가 결정된 것입니다.
1619년 아메리카에 있는 영국 식민지에 노예를 인도한 최초의 배에 대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무려 246년 동안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자유인이 된 것은 160년도 채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카스트 제도는 246년 동안 존재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가장 하위 카스트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한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들 또한 차별을 받고 종속적인 카스트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 이후 몇 년 동안 일부 사람들에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아일랜드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백인 범주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인, 헝가리인, 체코인이 백인 범주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남부 지도자들의 압력으로 연방정부는 해방된 노예에게 평등을 향한 길을 제공하려 했던 재건 노력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짐크로우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종류의 노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격리, 소작, 폭력과 린치의 끊임없는 위협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본질적으로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에 머물렀습니다. 흑인 소유 또는 흑인 지원 사업을 시작하거나 북쪽으로 이주하여 상위 카스트로 올라가려는 이들은 종종 상위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1951년 한 흑인 퇴역 군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리노이주의 시세로로 이주하려고 하자 4,000명의 이탈리아인과 폴란드인이 폭력적인 난동을 일으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종종 흑인들은 레드라이닝이라고 하는 관행을 통해 상위 카스트가 모여 사는 지역에서 은근히 격리되었습니다. 자금 조달을 막고 제한구역을 만들었던 이 전국적인 정책은 실질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 동네에서 집을 사는 것을 막았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도 작동하지만 백인이 흑인 남성을 부를 때 미스터라는 용어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통해서도 작동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악수하는 것 또한 남부에서는 금지된 관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역사가 제이슨 소콜에 의하면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짓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신호를 포착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부모가 누군가를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본다면 그 정보를 평생 지니게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카스트 제도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전달이 됩니다.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뜻과 자연 법칙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 제거가 어렵습니다. 사회 질서를 설명하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마누에 대해 말하는 고대 힌두교 문헌이 있습니다. 그는 브라만을 가장 높은 카스트에 놓았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아래에 불가촉 천민을 포함하여 더 많은 카스트가 배치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카스트는 업보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낮은 지위인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고 그 지위를 살아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와 유사한 신성한 뜻이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에 관한 구약 성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함은 장막에 들어가 노아의 벗은 몸을 보았고 이로 인해 노아가 함, 그리고 그의 자손인 가나안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일부 성서 해석가들은 함이 검은 피부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라는 레위기 구절을 들어 이교도 노예제가 승인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유전성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모의 카스트를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미국에 적용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자들은 가부장적 세계에 이상한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위가 아이의 계급을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가 백인이며 노예 주인인 경우에도 어머니가 흑인이라면 지정된 카스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동족 결혼,
그리고 결혼 및 짝짓기의 통제입니다. 자신의 카스트 내에서의 결혼을 의미하는 이것은 인도와 미국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잔인하게 시행된 것입니다.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의 몸에 닿기만 해도 종종 린치로 끝나는 끔찍한 고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 존재하는 카스트는 오염에 대한 집착을 기반으로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은 해변에 발을 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순수한 아리안족 독일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공공 수영장 출입이 오랫동안 금지되었습니다. 흑인이 수영장에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 백인들이 사용하기 전에 물을 빼고 청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1951년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에서 작은 리그팀이 챔피언십 시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축하기 위해 지역 야외 수영장으로 놀러갔습니다. 팀 중 한 명이었던 흑인 알 브라이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년들이 수영을 즐겼습니다. 일부 코치와 부모들이 수영장 문 밖에 알이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구조 요원은 타협점을 찾았고, 그제서야 알은 공기 주입식 뗏목을 타고 수영장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을 만질 수 없었고, 소년에게 결코 잊지 못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직업의 계층화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당신은 사회가 기능하려면 누군가가 하찮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858년 미국 상원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제임스 헨리 해먼드도 그러한 주장을 하며 흑인 인종이 고된 삶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활력, 온순함, 충실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인간화와 낙인 또한 카스트 제도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 즉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며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당신 눈앞에 서 있는 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지독한 것은 집단 전체를 비인간화하는 것입니다. 나치가 유대인 공동체에 미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했듯이 말입니다. 두 나라에서 모두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지배계급의 즐거움을 위해 의료 실험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놀이공원에는 돈을 지불하고 흑인의 머리에 야구공을 던지는 하미 아들 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세대가 인종폭력에 둔감해졌습니다. 낙인은 종종 비인간화와 함께 진행됩니다.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은 심한 낙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것과 뒤이은 경제적 혼란에 대한 비난을 뒤집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에서 범죄율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비난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집단에 속한 인간들은 개별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이들과 뭉뚱그려집니다. 상위의 지배적인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만이 개성을 인정받는 혜택을 받습니다. 집행 및 통제 수단으로서 공포심과 잔인함은 카스트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상위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채찍질, 교수형 및 화형은 나치와 미국의 백인이 노예 노동자에게 사용하는 집행 및 통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일일 채찍질 횟수를 25회로 제한한 반면 미국인은 최대 400회 채찍질을 감행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와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이러한 채찍질은 하위 카스트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징계이자 경고의 의미였죠. 미국에서는 교수형과 화형이 20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희생자는 일반적으로 카스트 제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벗어난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흑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도 카스트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것은 지배적인 카스트와 낮은 카스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의 규칙으로 작용합니다. 인도의 경우 가장 낮은 카스트에 속한 달리트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반영하는 초라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낮은 카스트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지배적인 사람들을 마주할 때 길을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장 규정 등 낮은 카스트의 열등감을 반영하기 위해 기대되는 행동 양식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잠재의식에 파고들어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1941년까지도 남부의 흑인 소작인들은 상위 계급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1948년 미시시피의 한 소작농은 수도 요금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높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옛날 옛적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대 이후로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남부의 짐 크로우 법에 따른 인종 분리가 끝이 났고 시민평등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카스트는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짐 크로우 법이 종료되고 입법자들은 주택, 고용 및 교육 관련 법안을 통해 수백 년간 이어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적인 카스트는 의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카스트가 위로 올라오는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사회 질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 중 하나는 카스트 제도가 집단 나르시시즘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이론가이자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집단 나르시시즘과 더 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과대평가하고 자신과 다른 위치의 모든 사람을 미워할 때 이것은 실천하는 나르시시즘이 됩니다. 이러한 증오는 카스트 제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증오는 시스템의 모든 사람들을 존먹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나르시시즘도 있습니다. 프롬은 개인이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사회 전체에 투영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듯한 느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나치가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말이죠. 역사는 집단 나르시시즘, 특히 인종적 나르시시즘이 빠르게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적 자기애가 상위 카스트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시민평등권 운동에 이어 일부 종속 계급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배적인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응원하는 독일인 군중의 사진을 보고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선전의 불안감을 느끼고 취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 내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수와 분리되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종종 간과되는 것은 나치 지도자들이 새로운 법률을 작성할 때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인종에 따른 분리 정책부터 처벌, 특정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의복 규정에 이르기까지 나치 지도자들은 기존 미국 법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현대의 민주적인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로버트 리를 기리는 추모비가 230개 정도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 사령관이었던 그는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와 같은 남부주뿐만 아니라 아이다호와 같은 북부주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념물은 오랫동안 용인되었고 심지어 축하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뉴올리언스 시장 미치 랜드리오는 리 장군 동상과 남부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 동상을 철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공청회가 열렸고 화가 난 남부 동맹 지지자들은 경찰에 의해 호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퇴역한 해병대 중령인 리처드 웨스트모어랜드는 독일의 에르빈 롬멜이 군사적으로는 뛰어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그의 동상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왜 그렇지 않죠?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입니다. 독일에는 그러한 동상 대신 나치의 다양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여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치 희생자가 이송된 집 밖의 인도에 그들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베를린과 같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를 날마다 상기시킵니다. 희생자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취급되며 추상화되지 않습니다. 로버트 리 동상의 철거 작업을 제안받은 하청업자들에게 살해 위협이 가해진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오래된 집의 구조적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시위와 극단주의 정치를 촉발하는 일종의 고조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은 수천 년 된 카스트 제도의 영향이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배적인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 종속적인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의료 서비스 계획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필수적인 직군에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소외된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수백 년 된 카스트 제도를 해체하는 간단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결책의 일부는 처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카스트 시스템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위 카스트에서 벗어나고자 길을 찾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공통점을 가진 개인으로 봐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나와 공통점이 없다는 생각과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행동이 카스트 제도를 강화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혈통의 기자이자 작가인 이자벨 윌커스는 지하실의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관공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남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는 집주인이 집에 있습니까? 라고 이자벨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이런 질문을 듣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배관공에게 지하실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자벨이 자신의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며 배관공에게 그의 부모에 대해 묻자 이내 방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언급하며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몇 살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하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여는 것을 통해 카스트 제도가 해소되고 서로를 나와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